중앙아메리카의 신의 음료인 초콜릿과 그 재료인 카카오는 이내 유럽 본토에도 전해지게 된다. 유럽으로 전해진 초콜릿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544년 한 무리의 마야 귀족들이 대표단으로서 스페인 궁정을 방문했을 때였는데, 그들은 케찰리라는 아름다운 새의 깃털 2000개와 각종 토기를 비롯하여 여러 식물의 씨앗들을 선물로 들고 왔는데, 선물 목록에는 초콜릿이 담긴 항아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초콜릿의 공식적인 유럽 데뷔와 더불어 16세기는 군인, 민간인, 성직자들이 대서양을 오가며 스페인과 신대륙 사이의 교류가 활발하던 시대였고, 이러한 배경 역시 초콜릿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다. 1701년 한 영국인 여행가는 스페인인들은 유럽에서 초콜릿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평판을 받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라며 스페인인들이 카카오 빈을 가공해서 초콜릿으로 만드는 자세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스페인 궁정에서만 향유되던 초콜릿은 이후 뛰어난 약효가 있는 신비한 음료로서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고, 또한 아메리카 열대 지역에서는 카카오나무 농장이 확대되며 18세기 끝 무렵 초콜릿은 유럽의 서민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음료로 자리잡게 된다. 이제 초콜릿은 몇 번의 혁신적인 변화를 거쳐 고체 형태의 부드럽고 달콤한 새로운 음식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이자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네덜란드의 초콜릿 제조업자였던 콘라드 판 하우턴으로부터 시작된다. 카카오 빈을 음료 형태의 초콜릿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빡이 도는 요소는 카카오 버터라고 불리는 지방 부산물이었다. 카카오 콩을 볶아서 빻으면 카카오 버터 53%, 카카오 가루 47%가 혼합된 마치 양초 같은 느낌의 카카오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절반이 넘는 비율의 기름 때문에 이 상태로는 물에 섞는 것이 매우 까다로웠고, 따라서 이 카카오 덩어리를 오랜 시간 끓여가며 위에 둥둥 뜨는 카카오 버터를 걷어내는 작업을 통해 기름을 충분히 제거해야 했다. 그러나 카카오 버터를 제거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까다로운 작업이었기에 많은 초콜릿 상점들이나 가정에서 는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았고, 따라서 상당히 불쾌한 맛의 초콜릿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네덜란드의 판 하우턴은 보다 진한 맛이 나는 초콜릿을 원했고, 카카오 버터의 비중을 줄이면 보다 순수한 카카오 맛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2.7톤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해 여기에 카카오 원두를 넣어 압착해 약 절반 가까이 기름을 빼냄으로써 53%였던 카카오 버터 비율을 27%까지 줄일 수 있었다. 기름기가 적은 새로운 카카오 덩어리는 건조시켜 가루로 만들 수 있었으며, 이 가루는 이전보다 물에 쉽게 녹기 때문에 이제는 카카오 버터를 제거하는 까다로운 과정 없이 누구나 쉽게 맛있는 초콜릿을 즐길 수 있었다. 나아가 판 하우턴은 이것저것 실험을 통해 물에 아주 매우 잘 녹는 카카오 가루, 즉 지금의 코코아와 같은 상품을 내놓았고, 이 잘 녹는 카카오 파우더는 초콜릿 제조뿐 아니라 커피에 타먹거나 제과 및 제빵에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였다. 이렇게 카카오의 지방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유럽 전역의 초콜릿 제조업자들이 활용했고, 편리한 카카오 파우더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와중 이 과정에서 생산된 엄청난 양의 카카오 버터는 쓸모없는 부산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영국에서 초콜릿의 다음 혁신이 일어나는데, 조셉 프라이와 그의 세 아들이 운영하던 초콜릿 제조업체로부터였다. 아버지인 조셉 프라이가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들은 막대한 양의 부산물 카카오 버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마침내 분리된 카카오 버터 소량분과 카카오 파우더를 다시 섞으면 입에서 살살 녹는 독특한 식감의 고체형 초콜릿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847년 그들은 먹어도 맛있는 초콜릿이라는 이름의 제품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먹는 판형 초콜릿의 최초의 모습이었으며 참고로 무지하게 많이 팔렸다고 한다. 최초의 근대적인 초콜릿바의 탄생이긴 했으나 지금의 초콜릿과는 느낌이 상당히 달랐는데, 1번 그리 많은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달콤하지도 않았고, 2번 맛있게 즐기는 과자거리라기보다는 건강식품 같은 것이었으며, 3번 주요 소비 타겟층 역시 아이들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식이었다. 이후 스위스의 초콜릿 제조업자 다니엘 페터라는 사람이 약 8년간의 연구 끝에 카카오 버터, 카카오 파우더, 설탕, 연유를 정확한 온도에서 특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법을 발견해 부드럽고 크리미한 밀크 초콜릿을 발명한 데 이어, 또 다른 스위스 초콜릿 제조업자 로돌프 린트는 밀크 초콜릿 혼합물을 오랜 시간 동안 갈아주면 향이 농축되고 입자가 곱게 갈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의 밀크 초콜릿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부드러운 액체 밀크 초콜릿은 다른 디저트에 뿌릴 수도 있었고, 또한 틀에 넣어 굳힘으로써 달콤한 밀크 초콜릿 바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유럽에 들어왔던 스디슨 원주민의 신비한 음료 초콜릿은 약 400여 년간의 세월을 거치며 달콤하고 부드러운 고체 형태의 초콜릿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컬럼비아 박람회에서 이 유럽산 달콤한 먹는 초콜릿이 미국인들에게 선보여졌고, 품질 높은 유럽의 밀크 초콜릿에 순식간에 매료되어 평생을 초콜릿에 바친 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밀턴 허쉬였다. 이미 캐러멜 사업으로 대부호가 되어 있던
1960년 밀턴 허쉬는 박람회에서 밀크 초콜릿을 맛본 뒤 캔디 산업의 미래는 초콜릿에 있다는 확신을 얻고 그가 운영하던 랭커스터 캐러멜 컴퍼니를 매각하면서까지 초콜릿 개발에 몰두하게 된다. 미국에서의 그 누구도 맛은 둘째치고 밀크 초콜릿의 정확한 배합 비율조차 모른다는 큰 문제가 있었지만 집요하게 연구한 끝에 어찌저찌 1900년 첫 번째 허쉬 밀크 초콜릿바를 생산해냈고 판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 맛에 만족하지 못한 밀턴 허쉬는 첫 번째 제품을 낸 이후 매일 톤 단위의 초콜릿을 실험해가며 레시피를 발전시켜 나갔고 3년 뒤 마침내 유럽산 밀크 초콜릿에 버금가는 허쉬만의 밀크 초콜릿을 개발해낸다. 이 밀크 초콜릿을 바탕으로 그는 1907년 키세스 제품과 1908년 아몬드가 첨가된 두 번째 허쉬 초콜릿바를 선보이게 되는데 이 둘은 지금의 허쉬 초콜릿 회사를 지탱해온 대표 상품이었으며 특히 물방울 모양의 작은 초콜릿 키세스는 그 이전의 어떤 초콜릿과도 다른 독특한 모양을 지니고 있었기에 미국 전역에서 순식간에 인기를 얻게 된다. 유명 초콜릿으로 거듭난 허쉬 초콜릿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수십만 명의 미군에게 정기적으로 공급되었고 이후 2차 대전 때는 남태평양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녹지 않으며 영양가는 더욱 높인 군용 초콜릿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도 했는데 맛은 별로였다고 한다. 이후 좀 더 맛있는 군용 초콜릿을 개발하긴 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허쉬에서 생산된 초콜릿 중 4분의 3에 달하는 분량이 군대로 공급되었고 한때 그 생산량은 하루에 300만 개 이상에 달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미군들은 우정을 표하는 방법으로 파견되는 세계 각지의 현지 주민들에게 달콤한 밀크 초콜릿을 나눠주었다.